안녕하세요. 이수진입니다. 이번 시간은 조경기능사 필기 모의고사 5회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1번 식재 설계 시 인출선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아닌 것은, 우리가 인출선이라고 얘기를 하면 나무를 그리고 이렇게 빼서 3, 느티나무 H3.0에 R8 이렇게 적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수량, 수목명, 규격이 나오죠. 그래서 답은 수목의 성상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인출선 표기 방법입니다. 자, 2번 14세기경 일본에서 나무를 다듬어 산봉우리를 나타내고 바위를 세워 폭포를 상징하여 왕모래를 깔아 냇물처럼 보이게 한 수법은, 자, 일단 물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면 고산수식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나무를 다듬어서 산봉우리를 했다 그러면 초기의 고산수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세기에 나타난 축산고산수식을 설명한 거예요. 그렇다면 평정고산수식은 그 이후에 나타난 걸로 나무도 일체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축산고산수식이고요. 그 다음에 평정고산수식에서는 15세기였고 그 다음에 나무 둥치든 나무를 다듬든 이런 거 자체도 아예 사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통일신라시대의 안압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통일신라시대의 안압지 하면 항상 제가 늘 여러 번 이게 반복돼서 나올 건데, 서쪽은 직선, 오른쪽은 동쪽은, 그러니까 서쪽은 직선, 동쪽, 오른쪽은 반도의 모양, 그 다음에 북쪽은 해안가의 모양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예 그림으로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물이 유입되고 나가는 입구와 출구가 한 군데 모여있다. 이거는 그냥 상식선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입구는 남쪽에, 입수구는 남쪽에, 출수구는 북쪽에, 북한 서쪽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이 그림을 몰라도 맞출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4번 염분 피해가 많은 임해공업지대의 가장 생육이 양호한 수종은, 그 단풍나무나 목련이나 개나리 같은 경우는 이 염해에 좀 약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노간주나무가 대표적으로 내염성이 강하고 내건성도 강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해공업담지든 간척지든 이런 데 많이 사용하는 게 노간주나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5번 미기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미기후라는 것은 우리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기상청에서 알 수 있는 기후가 아니고요. 국지적인 아주 적은 지역의 면적에 그 지역민만 알 수 있는 기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그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 겁니다. 계곡 맨 아래쪽은 비교적 주택지로서 좋지 않습니다. 거기 바람도 불고 그게 모여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주택지로 좋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뭐 과수원이든 뭐든 농원이든 이런 것도 별로 좋은 자리는 아니에요. 자, 6번 조경이 타 건설 분야와 차별화될 수 있는 가장 독특한 구성 요소는, 자, 다른 거보다 조경이 다른 공사와 차별화를 두는 완전히 다른 부분, 다른 것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공정이 아주 작은 공정이 여러 개가 들어있다거나 이렇게 좀 다른 부분도 있기는 한데, 가장 다른 거는 살아있는 생물을 다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경이라는 거는 완공했을 때의 모습뿐만 아니라 이게 변화된 모습까지 우리가 생각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되게 멋진 학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7번 정원의 개조 전후의 모습을 보여주는 레드북의 창안자는, 우리가 그 영국에서 조경가가 설계한 일 아니면 어떤 특징적인 거를 같이 이렇게 세트로 외우셔야 되는데, 그 중에 레드북은 험프리 랩턴이죠. 계속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험프리 랩턴, 레드북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8번 도형의 색이 바탕색의 잔상으로 나타낸 심리보색의 방향으로 변환되어 지각되는 자, 이렇게 도형이 있어요.
바탄색이 있고 이 안에 요만한 색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바탕색이고 바탕색이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검은 흑판이라고 보시고요. 안에 있는 색이 노란색이라고 봅시다. 이랬을 때 이 노란색이 이거의 잔상으로 나타나서 이게 더 진하면 이게 조금 더 커 보이거나 이게 진하면 이게 더 작아 보인다거나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색상 대비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조합된 색에 의해 시각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색상원에서 멀리 떨어진 색끼리 조합할수록 색상 대비는 크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 흑판에 노란색으로 했을 때 여러분이 지금 눈에 잘 보이는 이유가 이게 색상 대비에 의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9번. 수목 규격의 표시는 수고, 수간폭, 흉고, 직경, 근원, 직경, 수간 길이를 조합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표시법 중 H, W, R로 표시할 수 있는 수종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일반적으로 HW 혹은 HR 혹은 HB로 표시하는데 HWR로 표시하는 거는 소나무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HB 혹은 HW, HR 이렇게 혹은 L 길이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독특한 경우라고 아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소나무입니다. 자, 10번. 경관 구성은 우세 요소와 가변 요소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세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거라고 물어봤어요. 우세 요소라는 거는 이 경관을 바라봤을 때 어떤 걸로 해서 그거를 특징적으로 딱 잡아낼 수 있느냐는 거고, 가변 요소는 뭔가 변한다라는 겁니다. 형태나 위치나 질감, 색채 이런 것들은, 색채 같은 것들은 아무래도 우세 요소예요. 색에 의해서 혹은 형태 크기에 의해서. 그런데 이 시간은 아침에 봤을 때와 저녁에 봤을 때의 느낌이 다르죠. 이거는 가변 요소라고 봅니다. 11번. 송시대의 수법을 모방한 화엄과 석가산 및 누각 등이 많이 나타나는 시기. 송나라 시대 때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고려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려는 송나라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석가산 기법이 우리나라로서는 처음으로 시도된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같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번. 메카그라는 사람이 생태적 결정론이라는 걸 이야기했는데요. 특히 그 사람이 얘기한 게 도면결합법입니다. 이 문제가 메카그의 주장한 생태 결정론을 이야기한 이렇게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이 설명이 나오면서 어떤 사람이 주장한 내용이냐라고 질문이 나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통으로 봅시다. 자연계는 생태계의 원리에 의해 구성되어 있으며 따라서 생태적 질서가 인간 환경의 물리적 형태를 지배한다. 이 사람이 말한 게 생태적 결정론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걸 메카그가 얘기했다. 혹은 메카그가 얘기한 생태적 결정론이 뭐냐 이렇게 반대로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요거는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번. 자연공원을 조성하려 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는, 자, 우리 자연공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죠.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얘기하는 건데요. 그런 것들은 자연경관을 그대로 주변에 있는 것들을 도입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경관 요소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건 뭐 당연한 얘기예요. 다른 것보다는 자연경관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4번. 경관 구성의 미적 원리는 통일성과 다양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음 중 통일성과 관련이 가장 적은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통일성은 조화와 반복, 리듬, 균형, 대칭, 비례, 강조가 통일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통일성이 있을 때 이게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강조를 제가 설명을 하자면, 자, 동그란 게 계속 연이어서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는 통일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세모를 하나 넣으면 이게 강조인 겁니다. 그러니까 통일성이 있는 가운데 하나가 달라야 강조가 되는데, 만약에 반대로 얘가 다 세모인데 그 중에 세모면은 그냥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가운데 한 가지가 달랐을 때 나타나는 게 강조란 얘기죠. 다시 말하면 이 조화나 비례나 대칭 이런 강조들은 통일성이 있을 때 나타나는 미적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통일성과 관련이 가장 적은 것은 율동입니다. 율동은 다양성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많을 때 크고 작고 뭐 더 작고 조금 중간 거 이런 게 있을 때 율동이 나타나는 겁니다. 15번 조선시대의 정원 중 연결이 올바른 것은 자 이거는 지금 계속 나온 문제예요. 그래서 양산부의 소세원, 정약용의 다산초당, 그 다음에 뭐 이유주가 아니고요. 유이주의 운조루 정원 뭐 이런 것들은 계속 특히 이 세 가지는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든 한국사, 한국 별서 정원 하면은 이런 내용들이 안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정원이 있는 지역, 그 다음에 명칭, 누가 이거를 처음에 만들었는가, 조성하였는가, 이렇게 세트로 기억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16번 건조된 소나무의 단위 중량이 가장 가까운 것은 자 일단 생송재가 보통 세제곱미터로 했을 때 800kg 정도가 돼요. 생송재가. 그러면 이제 건조된 거라 그랬으니까 얘보다는 조금 작겠죠. 일단 얘는 아닐 거고 이렇게 작지 않다는 얘기예요. 한 요 정도. 요게 지금 함수율이 한 35% 정도 되는 정도의 무게인데 건조됐을 때 한 대략 요 정도 된다. 만약에 너무 건조돼도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가장 적절하게 이거를 근데 우리가 이제 생송재의 무게를 잘 모르니까 대략 요 정도 나간다 뭐 이거는 그냥 계속 나왔던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설명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자, 17번 감수재. 감수재는 이제 콘크리트 얘기할 때 잘 많이 나오는 거예요. 효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감수재를 사용하면 내 약품성이 커지고 수밀성이 향상되고 투수성이 감소됩니다. 그 다음에 단위 시멘트 양을 감소시켜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워커빌리티를 좋게 하는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단위 수량을 30% 정도 증가시킨다라고 여기 지금 나와 있죠. 근데 30%를 감소하는 게 아니라 5% 정도는 감소 효과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0% 정도까지 감소시킨다는 건 뭐 너무 과하고 어쨌든 이 감수제라는 거는 물량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적게 넣으면서 그 효과를 더 크게 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이 감수제를 넣으면 이 시멘트 화학 작용에 의해서 이게 빨리 분산시켜서 빨리 굳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물을 많이 안 넣어도. 그래서 물량을 감소시켜서 이런 효과를 얻는다라고 해서 감수제입니다. 감수제는 약 5% 정도 물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7번. 다음 중 내식성이 가장 높은 재료. 내식성이라는 거는 산, 혹은 알칼리, 염에 대해서 견뎌서 부식하지 않게 하는 거를 우리가 내식성이라고 얘기해요. 가장 좋은 거는 티타늄이죠. 뭐 우리 이걸 주변에서 뭐 고급 재료의 경우에 요걸 많이 씁니다. 자, 그 다음 19번. 아스팔트의 양부,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데 적합한 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아스팔트라고 얘기를 하면요. 아스팔트의 경도를 나타내는 게 침입도거든요. 그러니까 아스팔트의 좋고 나쁨은 경도가 좋으냐 나쁘냐의 그 차이인 거죠. 무슨 말이냐면 아스팔트를 깔았는데 물렁물렁하거나 갈라지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튼튼해야 되니까 당연히 그 연결 지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0번. 1 속에서 잎이 5개 나오는 수종은 우리가 이거 아마 그 수목 재료 할 때 제일 이제 기초적으로 배우는 게 2엽속생, 3엽속생, 5엽속생입니다. 우리가 외우기 좋은 게 뭐냐면 백대리로 외우라고 말씀드렸어요. 백대리는 세대 피운다.
담배를 3대 피운대요. 백대리는. 그러니까 삼엽속생, 백대리만 외우시면 돼요. 다른 것보다. 그리고 오엽속생은 잣나무 종류예요. 잣나무가 들어가는 거는 오엽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뭐 이거 갖고 이거 외우기 어려워요가 아니라 삼엽속생만 외우시면 큰 문제 없습니다. 백대리 삼엽속생. 자, 21번. 목재의 심재와 비교한 변재의 일반적인 특징. 이것도 문제 계속 똑같은 문제, 거의 비슷한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단 목재의 심재와 변재를 봅시다. 심재는 재질이 단단하고 내구성이 크고 변재는 수축 변형이 크고 흡수성이 크면서 내구성이 작은 게 특징이에요. 이게 장단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질이 단단한 게 틀린 말이죠. 심재와 비교했을 때 변재는 재질이 좀 무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22번. 황색 계열의 꽃이 피는 수종이 아닌 것. 자, 이거 노란 꽃, 붉은 꽃, 뭐 붉은 열매 이거 계속 우리 외웠던 것들이에요. 그리고 계속 문제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아닌 것은 했어요. 아닌 것은. 자, 등나무는 4, 5월에 자주색이 핍니다. 우리 근데 명시되기로는 120 수종의 등나무를 우리는 등이라고 적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목감별 하실 때는 등나무 적으시면 안 되고 등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도 등나무는 등이구나 이걸 같이 기억하셔야 좋을 거예요. 자, 다음 23번. 이식의 성공률이 가장 낮은 수종은, 이식의 성공률이 낮다는 거는 이식이 어려운 수종을 지금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이식이 어려운 수종은 가시나무, 독일가문비, 전나무, 중옥 종류인데요. 자, 여기 버드나무나 은행, 사철나무 같은 것들은 이식이 좀 편한 편입니다. 이식이 조금 잘 되는 나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식이 어려운 수종, 가시나무가 이식 성공률이 좀 낮은 수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24번. 액체 상태나 용융 상태의 수지에 경화제를 넣어 사용하며 내산, 내알칼리성 등이 우수하다 그랬어요. 콘크리트 항공기에 접착제에 사용되는 것은, 이것도 아마 문제로 나왔던 게 접착력이 가장 우수한 수지는 이게 아마 이 문제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에폭시계 접착제를 제가 설명드리면서 뭐라고 했냐면 콘크리트든 금속이든 항공기재의 접착제로 사용하기 때문에 가장 우수하다 이렇게 아마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자, 다음은 25번. 유성도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유성도료는 여기 보시면 내후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기후의 변화에 그러니까 큰 문제가 없다라는 게 내후성이 좋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뭐 보일드유와 알료를 혼합한 것을 우리는 유성 페인트라고 얘기하고요. 뭐 건성유 자체로도 도막을 형성할 수 있으나 뭐 점도나 건조성 등을 개량한 것이 보일드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일드유에 알료를 첨가해서 보통 우리가 유성 페인트로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그래서 옳지 않은 것에 유성 페인트는 조금 나쁘다기보다 단점인 게 알칼리성이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콘크리트 벽을 칠할 때 유성 페인트를 쓰지 않는 이유가 콘크리트가 석회로 되어 있잖아요. 그게 알칼리성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는 유성 페인트를 칠하지 않습니다. 콘크리트용 페인트를 그래서 따로 쓰신다고 보시면 돼요. 자, 26번. 속명이 트라셀로스퍼뮴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근데 우리가 뭐 읽을 수도 없어요. 사실 읽기도 힘들어요. 라틴어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이 굳이 읽으려고 애쓸 필요는 없고요. 뒤에 명명이 차이니스 자스민이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영명이 차이니스 제스민이기도 하지만 그거보다는 아시안 제스민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고요. 혹은 화이트 플로라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한자명이 백화등인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근데 정확한 답은 아닙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명확하게 얘기하면 백화등하고 마삭줄은 조금 달라요.
실제로 다르게 분류하기도 하고요. 마삭줄 보시면 실제 백화등보다 잎이 작고 잎이 얇으며 잎맥이 뚜렷하고요. 백화등은 남부지방에서 자라는 건데 마삭줄하고 같은 종이라고 보시면 되게 거의 비슷한 학명을 갖고 있는 건데 하여튼 다르게 분류하고 이때 문제 나왔을 때 아마 말이 좀 있기는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가장 유사한 거를 이제 우리 마삭줄로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문제는 두 번 다시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이런 게 있구나 그냥 아시면 되고 흰 꽃을 피우는구나 향이 되게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7번 인공폭포 인공 암석 등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플라스틱 제품 이것도 계속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거 FRP죠. 예.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 그래서 플라스틱의 합성 수지의 약간 그런 단점들을 강화시킨 게 FRP다. 자, 28번 한국산업표준 규정된 벽돌의 표준형 규격. 우리가 기존형, 표준형 계속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표준이 조금 작고요. 기존의 게 조금 더 큽니다. 그래서 요거 문제도 한 번씩 나오는 문제니까 반드시 수치 정확하게 기억하시기 바라요. 29번 암석 재료의 특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암석은 일단 뭐 튼튼하고 내구성이 좋고 무거운 게 좀 단점이기는 해요. 변형되지 않고 가공성이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외관을 봤을 때 자연석을 돌을 많이 쓰는 이유가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가격이 싸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장비비가 들어가요. 운반비, 장비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재료값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금 아쉽지만 좀 비싸다는 거, 그게 뭐 좀 다른 잘못된 설명입니다. 30번 흰말채 나무의 특징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요즘 이제 흰말채, 노랑말채 뭐 이런 얘기 문제들이 많이 나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네모 이렇게 해서 보기를 주고 보기에 설명을 쭉 준 다음에 다음 보기가 설명하는 나무의 이름은 뭐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자, 특징을 봅시다. 흰말채는 열매와 꽃이 하얗기 때문에 흰말채입니다. 그러니까 답은 잘못된 거는 1번이겠죠. 그럼 다른 거 한번 봅시다. 칭칭나무과고요. 낙엽, 활력, 관목입니다. 그 다음에 수피가 녹색에서 붉은 줄기로 변한다는 게 굉장히 특징적이에요. 그래서 잎이 하나도 없어도 가지만으로도 수피만을 우리가 감상하는 수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특징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31번 높이떼기 번식 방법을 사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수종은 자, 높이떼기를 우리는 다른 말로 치목이라고 얘기하고요. 나무가 이렇게 잎이 이렇게 있으면 얘가 너무 웃자라서 너무 보기 싫어서 이렇게 자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너무 그냥 웃자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여기 부분을 환상박피합니다. 환상박피해서 거기에다 그 수태를 감싼 다음에 한 보름 정도 놔두면 여기에 이렇게 잔뿌리가 발달이 돼요. 그럼 얘를 잘라서 요렇게 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치목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길이가 긴 나무여야겠죠. 그래야지 이 치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개나리나 덩굴장미나 등나무처럼 이렇게 휘어지거나 덩굴성인 나무는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덩굴성인 나무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처지거나 이러면 얘를 이렇게 휘무지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휘무지라고 합니다. 휘무지를 하지 치목을 할 수가 없어요. 자체를. 제가 이 치목이 뭔지가 알면 이 나무로 치목을 할 수 없다는 거를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2번 초기 강도가 매우 크고 해수 및 기타 화학적 저항성이 크며 열분의 온도가 높아 내화형 콘크리트에 적합한 시멘트는 자, 1번 첫 번째가 초기 강도가 크다 그랬어요. 초기 강도가 크다. 자, 조강, 포틀랜드 일단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루미늄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고로슬래그하고 플라이애쉬는 우리 혼합 시멘트이기 때문에 조기 강도가 절대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절대로입니다. 후기 강도가 좋지.
초기 강도는 좋지 않아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나왔냐면 해수 및 기타 화학적 저항성이 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알카리성에 강한 알루미늄 시멘트가 정확한 답이 되겠습니다. 33번 대나무, 죽은 대나무류, 조릿대류, 반부류로 분류할 수 있고 그중 조릿대류로 길게 자라며 생장 후에 껍질이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는 것은 신이대인데요. 우리가 보통 이것도 좀 구분하기가 어렵기는 해요. 이거를 우리가 대나무까지 여러분한테 외우라고 저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일단은 신이대가 우리가 2대라고 얘기를 하고 섬조릿대하고 비슷하게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조릿대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주변에 샤샤라고 해갖고 나무 밑에 많이 심어 놓은 게 그 조릿대류입니다. 자, 34번. 양수에 속하는 것은, 자, 음수 일단 먼저 외우라고 그랬어요. 음주 전후에 눈비가 독이고 주 8회만 먹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백목련이 양수에 속하는 거겠죠. 이거는 그냥 외워야 돼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35번. 재료의 기계적 성질 중 작은 변형에도 파괴되는, 자, 이게 바로 이제 유리 생각하시면 돼요. 딱 깨졌을 때 왕창 쫙 깨지죠. 그걸 우리가 취성이라고 얘기하고요. 나머지 소성, 강성, 탄성은 그 전에도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기계적 성질의 그 특징에 대해서 아마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교재에 나와 있는 소성, 강성, 탄성 이거 한번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6번. 잔디밭을 만들 때 잔디 종자가 사용되는데 다음 중 우량 종자의 구비 조건으로 부적합한 것은, 자, 우량 종자의 구비 조건 이게 있습니다. 우리 뭐 종자 기능사라든지 이런 공부하시면 또 유기농이라든지 이런 거 공부하시면 또 혹은 산림기능사에도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올 거예요, 아마. 당연히 우량한 인자를 가진 것일수록 좋고요. 다른 종자 섞이지 않는 거. 이걸 우리가 순정률, 순도율이라고 얘기하는데 순정률이 좋아야 돼요. 그 다음에 병충해가 없고 발화율과 발화세. 자, 종자를 100개를 샤알라에다 놓고 발화가 되는 숫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발화세는 발화율을 검사하기 위해서 이제 종자를 이렇게 놔뒀을 때, 파종했을 때, 그 시작해서 5일에서 7일 안에 발화되는 수를 우리가 발화세라고 해요. 어쨌든 발화율하고 같이 연결된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발화가 잘 되는, 뭐 당연히 이게 발화세가 높으면 좋은 거겠죠. 개체 변이가 적고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교잡한 잡종의 종자는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 종자로 교잡이 많이 된 것일수록 만약에 얘를 파종했을 때 어떤 종자가 나올지 내가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식물체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37번. 약재를 식물체의 뿌리, 줄기, 잎 등에 흡수시켜 깍지벌레와 같은 흡집성 해충을 죽게 하는 살충제의 형태는, 자, 살충제는 일단 기피제가 있습니다. 기피제는 뭘 뿌리면은 벌레가 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 그 계피를 뭐 물에 담갔다가 끓였다가 그 물을 뿌리면은 산에 가면 안 붙는다고 하죠. 그 벌레가 안 붙는다고 하는 그런 걸 이제 기피제라고 얘기하고, 유인제는 오히려 거꾸로 포획하기 위해서 나방 같은 거 몰려들게 하는 거 있죠. 그게 이제 유인제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포살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유인제고요. 소화중독제는 뭐냐면 얘를 소화계로, 그러니까 몸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서 이 안에서, 몸 안에서 문제가 생겨갖고 죽게 하는 겁니다. 근데 침투성은 뭐냐면 일단은 먼저 식물로 침투를 해요. 자, 여기 보면 흡집성 해충이라 그랬잖아요. 혹은 이제 이게 그 식엽성 해충들을, 그 식물체를 어차피 얘네들은 먹거든요. 먹으면 그 식물체에 남아있는 그 약성분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몸으로 흡수시키는 게 아니라 먹이에 줘가지고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 왜 개미, 여왕개미 뭐 죽일 때 보면 개미약에 보면 그 개미 일개미가 그거를 먹이를 물고 가서 여왕개미한테 갖다 주면 개미를 죽게 하는 거 있죠.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침투성, 그 다음에 소화중독제, 기피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38번. 기본 설계도 중 위에서 수직 투영된, 자, 위에서 수직 투영된 모습을 일정한 축척으로 2차원적으로 그린 도면, 입체감이 없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이 수평으로 된 걸 우리가 수직으로 내려다본 거, 평면도라고 합니다. 단면도는 수직으로 자른 단면을 나타내는 도면으로 지상과 지하를 모두 표현한 거고요. 인면도는 우리가 세워져 있는 지상 부위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을 본대로 그린 도면, 투시도는 물체를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린 그림을 우리는 투시도라고 얘기합니다. 39번. 정원수 전정의 목적으로 부적합한 것은 지나치게 자라는 현상을 억제해 나무에 자라는 힘을 고르게 한다. 그래서 우리 정원, 특히 좁은 정원의 경우는 생장을 억제한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우미 트는 것을 억제해 나무를 속성으로 생김새를 만든다. 자, 일단은 이 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속성으로 뭔가를 만드는 건 좋지 않습니다. 일단 3번 볼게요. 강한 바람에 의해 나무가 쓰러지거나 가지가 손상되는 걸 막기 위해서 전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풍 전에 활엽수의 경우 전정을 하죠. 4번. 채광 통풍을 도움으로써 병해충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한다. 그래서 소나무의 경우도 잎속기라든지 이런 훑어주는 일들을 하는 게 채광이나 통풍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 보세요. 우미 트는 것을 억제한다. 왜 그래야 될까요? 얘가 움트는 걸 억제할 필요는 없고요. 일단 속성으로 생김새를 만든다는 말도 잘못되고 우미 트는 걸 억제한다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나무를 그냥 스톱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일단 말 자체가 안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정의 목적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0번. 시방서의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우리 지금 시방서 얘기가 굉장히 계속 매 회마다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시방서가 뭔지를 계속 물어봅니다. 시방서는 시공 방법을 서술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재료의 특성이라든지 재료 내용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선정 방법 이런 것들이 서술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는 계속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니까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41번. 벽돌 쌓기 시공에서 벽을 하루에 쌓을 수 있는 최대 높이는, 이것도 많이 여러분들이 혼돈스러워 하는데, 하루 1.2m가 좋습니다. 하지만 최대 1.5까지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끝까지 잘 읽어보시면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42번. 거푸집을 빨리 제거하고 단시일의 소요 강도를 내기 위해 고온, 증기, 그 다음에 한중 콘크리트, 이게 이제 포인트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는 보양 방법을 쓰느냐 이거죠. 수분 보양은 아무 때나 계속 쓰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수분 보양이고요. 그 다음에 피막 보양은 제가 도로공사할 때 물을 막 줄 수 없을 때, 넓은 면적일 때, 이럴 때 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증기 아니면 전기인데 여기 증기라고 나왔잖아요. 그쵸? 문제의 답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추울 때 한중 콘크리트, 겨울에 시공할 때 사용하면 좋죠. 자, 43번. 주거지역에 인접한 공장 부지 주변에 공장 경관을 아름답게 하고 가스나 분진 등의 대기오염과 소음 등을 차단하기 위해 조성되는 녹지의 형태는, 자, 소음이라 그랬으니까 방음식재를 했나 봐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완충녹지, 완충식재라고 얘기합니다. 완충을 위해 어떤 공간과 공간의 중간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방음, 방화, 방풍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완충식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능식재 우리 아마 배우셨을 때 기억이 날 겁니다. 완충식재를 우리는 요런 소음도 제거하고 대기오염의 차단을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자, 44번. 측백나무 하늘소 방제로 가장 알맞은 시기는, 자, 여기 보시면
봄에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월동안 성충이 산란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산란했을 때 그 알을 죽여버리면 됩니다. 얘가 이제 커버리면 죽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예 알을 낳았을 때 알 자체를 없애버리는 게 가장 좋은 방제 방법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우리가 살충이다, 살균 같은 그 농약을 뿌릴 때는 되도록 봄이 제일 적합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것도 있기는 하지만요. 45번. 뿌리돌림. 자, 뿌리돌림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겁니다. 방법, 시기, 그 다음에 왜 하는지, 뭐 이런 것들 얘기해요. 자, 옳은 것은 뿌리돌림 시 남겨둘 고든 뿌리는 15에서 20cm 폭으로 환상박피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뿌리를 이렇게 환상박피를 하면 이렇게 잔뿌리가 난다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식할 때 이 부분을 잘라내고 나면 잔뿌리가 이미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뿌리 활착에 도움을 준다. 그래서 뿌리 돌림을 하는 거다. 언제 하는 게 좋다? 수액 유동이 왕성한 시기에 하는 게 좋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는 반드시 숙지하세요. 자, 46번. 점질토와 사질토의 특성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점질토와 사질토, 이것도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걸 겁니다. 안밀 속도는 사질토가 점질토보다 빠르다. 3번. 투수 개수는 사질토가 점질토보다 크다. 건조 수축량은 사질토가 점질토보다 작다. 다 반대로 얘기해. 옳은 것은 3번입니다. 그리고 같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그냥 그러니까 점성이 많은 토양과 모래흙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물이 잘 빠지느냐 덜 빠지느냐 이렇게 기억하시면 뭐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47번. 시멘트 벽돌의 할증률. 우리 할증률 얘기도 이제 간혹 한 번씩 나오는 건데 손실을 대비해서 우리가 미리 더 추가적으로 얼마나 더 손실이 되는가, 손실률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3%는 적벽돌, 5%는 시멘트 벽돌, 10%는 수목이나 뭐 잔디, 초화 이런 것들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30%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마름돌을 만들 때, 자연석으로 마름돌을 만들 때 30%의 할증률을 적용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할증률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48번. 콘크리트 공사의 시공 과정 중 휴식 기간 등으로 응결하기 시작한 콘크리트에 새로운 콘크리트를 이어칠 때 일체화가 저해되어 발생하는 줄눈의 형태는, 자, 콜드 조인트는 일단 하자예요, 하자. 자, 그래서 여기 자 봅시다. 콘크리트를 한 번에 타설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양되었을 때 생기고 이어 부을 때 생기는 줄눈으로 철근의 부식이나 균열이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어칠 때는 이제 이 넓은 면을 콘크리트를 쳐야 돼요. 이 면을.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거푸집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오늘 요만큼밖에 못 쳤어요. 그럼 이걸 놔두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다가 딱 판을 이렇게 딱 설치해요. 얘가 더 밀려나지 않게. 그래서 오늘 요만큼 치고 콘크리트를 치고 그 다음날 그걸 우리가 이어치기, 이어붓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다음날 이렇게 치면 문제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1번, 2번 이렇게 치면. 그래서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콜드 조인트가 발생될 수 있다. 혹은 우리가 여름에 서중 콘크리트에 또 발생하는 게 콜드 조인트다. 이렇게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자, 49번. 치장벽돌을 사용하여 벽체의 앞면 5켜에서 6켜까지는 길이 쌓기를 하고 그 위에 한 켜는 마구리 쌓기로 하여 본 벽돌에 물려 쌓는 벽돌 쌓기는, 자, 우리 이제 이런 말 좀 웃기기는 해요. 불식이 이제 프랑스식입니다. 프랑스식. 이게 옛날 말이에요. 프랑스식
프랑스식은 한 켜에 길이마구리를 쌓는 게 프랑스식. 영식은 영국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2호 토막, 한다는 길이, 한다는 마구리, 끝에 2호. 화란식은 네덜란드예요, 네덜란드. 얘는 마지막에 7호 토막. 이것도 아마 그림으로도 하고 이렇게 설명으로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길이 쌓기를 5켜 이상, 5켜에서 6켜 쌓는 거는 미국식입니다. 50번. 거푸집에 위치는 콘크리트의 츠갑. 자, 우리 츠갑 얘기도 계속 나왔습니다. 경화 속도가 시공 연도가 좋을수록 수평 부재보다 수직 부재. 수평 부재가 제가 그때 이거 그림으로 그렸을 겁니다. 이거 수직 부재가 더 그거 하냐, 수평 부재가 더 츠갑이 더 많이 받냐, 뭐 이 얘기 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경화 속도가 빠를수록 츠갑이 작다. 붓기 속도가 빠를수록 츠갑이 크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뭘 얘기하냐면 반죽 질기, 그 다음에 붓기 속도, 그 다음에 경화 속도,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츠갑의 차이가 생길 수 있다 그랬습니다. 앞서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요거는 한 번 더 그냥 맞는 것만 읽으시면 돼요. 틀린 걸 외우시면 나중에 혼돈스럽습니다. 그래서 맞는 거, 틀린 거를 물어보면 나머지 맞는 걸로 외우시면 돼요. 51번. 단독 도급과 비교하여 공동 도급의 방식의 특징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자, 단독 도급과 공동 도급. 자, 도급을 줬단 말이야. 이만큼 공사를 줬는데 이걸 너 혼자 다 해라 하는 거는 단독 도급이고, 이거를 둘이 나눠서 해라. 그럼 A라는 업체와 B라는 업체가 둘이 한 공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한 가지를. 그랬을 때 특징을 보는 거죠. 일단은 두 개의 업체가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이번에 공동도급에 구성된 상호 간의 이해 충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A라는 업체와 B라는 업체가 서로 미루거나 네가 잘못한 거잖아. 아니, 애매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해 충돌이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용이하지는 않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한 공사 현장에 다른 업체랑 나랑 들어갔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이익을 더 챙기기 위해서 저 업체와 나의 업체가 뭐 잘 협조를 하면 아주 무난하게 잘 지나가겠지만 사람 일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동도급을 하면 문제의 소지가 뭐 어떻게든 잘 지나가면 좋지만 어쨌든 생길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52번. 수목의 흰 가루병은 가을이 되면 병안부에 흰 가루가 섞여 미세한 흑색의 알맹이가 다수 형성되는데 다음 중 이것을 뭐라고 하냐? 이걸 잔황구라고 한답니다. 이것도 문제에 이게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서 여러분 뭐 외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일단은 균사는 말 그대로 실사자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뭐 맞추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일단 흰가루병이 잔황균에 의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가 잔황구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자, 53번. 다음 중 기준점 및 규준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규준틀은 공사가 제거된 후 설치한다. 틀린 것은 1번이죠. 규준틀은 공사가 완료된 후 시작할 때 설치하는 거죠. 시작될 때. 규준틀이라는 게 뭐냐면, 자, 여러분이 이제 담을 이렇게 쌓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쌓는데 이 높이를 설정하기 위한 이 겨냥줄, 규준틀, 기준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공사가 완료된 후에 설치하면 어떡해요? 이미 끝났는데. 시작 전에, 공사하기 전에 기준점,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몇 미터를 해라. 아니면 여기서부터 몇 미터 높이까지 해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사가 시작됐을 때 설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54번. 한 발의 해 가장 강한 수종은, 자, 우리가 한 해라는 게 있고 한 발의 해라는 게 있어요.
한 해는 추울 때 발생되는 해를 한 해라고 하고, 한 발의 해는 가뭄의 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강하다 그러면 건조에 강한 나무가 되겠죠. 오리나무, 버드나무, 미루나무는 물가에 보통 심어진 나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가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건조에 강한 것은 소나무가 되겠습니다. 55번. 수목의 총 중량은 지상부와 지하부의 합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그중 지하부의 무게를 계산하는 식은 W는 V 곱하기 K다. 이 중 V가 지하부의 최적일 때 K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뿌리분의 높이, 지름, 뿌리분의 형상개수, 단위 최적 중량 무엇일까요? 그냥 이제 뒤에 해설이 지금 나올 건데 대충 이제 찍어보는 겁니다. 뭐가 될까요? 자, 봅시다. 지금 보시면 그 형상개수라는 거는 그 잎 모양을 얘기할 때 수간 형상개수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건 그냥 당연히 아니에요. 당연히 아닌 거죠. 자, 그러면 이 공식을 우리가 그러면 외워야 되냐? 그것까지는 조금 말씀드리기가 힘들고, 일단은 수목 중량은 일단 지상부와 지하부의 중량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아까 얘기한 거에서는 뿌리분의 단위 최적 중량. 자, 무슨 말이냐면 뿌리분에 이렇게 분 크기가 있으면 뿌리분이 그 나무마다 단위당 중량이 있어요. 예를 들어 세제곱미터당 어떤 나무는 1300kg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단위당. 그러면은 내가 가로 세로를 구하면은 이 부피를 구하면은 단위당 이거를 곱해버리면은 이 전체 무게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단위 최적의 중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다 외워야 된다. 뭐 저는 굳이 이런 거 외우라고 말씀 안 드립니다. 그냥 수목 중량은 지상부와 지하부를 하는 거고 뿌리 중량은 단위당 중량하고 그 다음에 이 면적 크기다. 이렇게 그냥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6번. 자연성 무너짐 쌓기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합한 것은, 이것도 문제 나왔던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2번 보시면 돌을 쌓은 단면의 중간이 볼록하게 나왔다. 제가 위에 평평한 거 하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나왔어요. 57번. 1000분의 1 도면 단위의 면적이 16제곱일 때 축척 2000분의 1 단위로 했을 때는 면적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2배로 더 줄인 거예요. 그쵸? 더 적게 한 건데, 자, 이럴 때 16제곱이면 우리가 가로 세로를 나눠야 돼요. 가로 세로를 우리가 얘가 4 곱하기 4m일 때 얘가 16제곱미터라는 거거든요. 근데 얘를 2배로 하면 16 곱하기 이게 아니라 이 면적의 2배가 아니라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얘를 다시 가로 세로를 풀어서 얘의 2배 8, 얘의 2배 8 이렇게 해서 88에 64제곱미터로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거리나 이제 길이나 거리 뭐 이런 거일 때는 그대로 곱해서 해서 하면 되는데, 면적의 경우는 이렇게 풀어서 다시 곱해줘야지 정확한 답이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예문에 보면 32가 있어요. 그래서 16의 2배니까 32 이렇게 계산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문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산 문제는 정확하게 해야 된다. 면적은 나누어서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1000분의 1 축척 도면에서 가로 20, 세로 50의 공간에 잔디를 전면 붙이게 할 경우 몇 장의 잔디가 필요하냐? 잔디 크기가 25에서 25래요. 보통 우리는 그 전에 잔디 크기가 30 곱하기 30cm인 경우에 우리가 11장이 들어간다고 배웠거든요. 외우셨을 겁니다. 그러면 25 곱하기 25는 얘는 몇 장이 들어가냐? 얘는 20장이 들어갑니다. 그쵸? 20장이 들어가요. 여기 보시면은 이걸 왜 적어놨냐면
20장이 아니라 16장이 들어갑니다. 16장. 이걸 왜 적어놨냐면, 이게 그 잔디 떼장 하나의 면적을 지금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 계산하는 거 너무 복잡해요. 이것도 너무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거는 16장, 20cm짜리는 뭐 25장, 이렇게 그냥 외워가세요. 잔디의 규격이 막 되게 여러 가지가 아니라 30cm 아니면 25cm 아니면 20cm예요. 그러니까 그 수량을 딱 그냥 외우시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면적 곱하기 50에서 20이니까 1000이잖아요. 그러면 이 면적 곱하기 16장을 하면 반대로 이 계산으로 하지 않고 1000 곱하기 16장으로 하면 16,000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한 장의 면적을 구해서 그 면적을 나눠서 이렇게 계산하는 거 복잡한 거보다 그냥 아예 제곱미터당 몇 장이 들어가니 전체 면적에 그 단위당 들어가는 수량을 그냥 곱해버리면 더 계산하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자, 59번. 비료는 화학적 반응을 통해 산성비료, 중성비료, 염기성 비료로 분리됩니다. 다음 중 산성비료에 해당하는 것은 황산암모늄인데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그 화학적 반응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비료 자체가 산성인 게 있고 중성인 게 있고 알칼리성인 게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화학적 반응을 통해서라고 그랬어요. 산성 비료를 넣는데 이 땅에 들어가서 토양에 있는 것과 만나갖고 화학적으로 변해가지고 얘가 산성이 될 수도 있지만 산성을 넣는데 알칼리성이 될 수도 있고 산성을 넣는데 중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 자체의 비료 자체의 성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성분이 어떠한 성분이 땅속으로 들어갔을 때 화학적 반응을 통해서 어떤 성분이냐 이걸 지금 질문한 겁니다. 그래서 화학적 반응에 의한 산성 비료는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거를 따로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것도 저도 외우기가 힘들어요. 그냥 그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아시면 되지 이거를 꼭 외워라 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60번. 석재 가공 공정상 날망치를 이용해서 표면 마무리하는 작업은 이거 요즘에 이제 또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한참 2000년대 초반에 나오다가 한참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또 다시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일 순서부터 볼게요. 혹대기 할 때는 쇠매나 쇠망치를 하고요. 이게 순서가 혹대기가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정다듬이 두 번째입니다. 정을 이용해서 정다듬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도드락 다듬은 도드락 망치를 이용해서 도드락 다듬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잔다듬 할 때 날망치를 이용해서 잔다듬을 하죠. 마지막이 그 마무리가 이제 물갈기나 뭐 불광내기 이런 게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순서랑 같이 봅시다. 혹대기, 그 다음에 정다듬, 도드락다듬, 잔다듬. 거기에 사용되는 도구. 혹대기는 쇠매나 쇠망치, 정다듬은 정, 도드락다듬은 도드락망치, 잔다듬은 날망치. 이렇게 세트로 같이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5회차까지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중복되는 거는 한 번 더 보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 새로운 문제가 계속 나오죠. 그래서 새로운 문제를 계속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차원에서 혹은 종합적으로 습득하는 차원에서 이 기출문제 풀이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5회 풀이 마치겠습니다.